예,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의 이진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오전에 지금 문화예술위원회에서 AI 창작과 저작권에 관한 토론을 한참 하다 왔습니다. 아마 유튜브에 이렇게 상영이 될 텐데 오늘 이렇게 모이신 분들 보니까 정말 다양하게 모이셨어요. 다양한 분야에서 아마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우리 다양성 증진이라고 하는 이 과제에 맞게끔 구성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먼저 감사드리고 몇 가지 토론을 이어가면서 여러 가지 주제들을 좀 나눠볼 텐데요. 이제 먼저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우리 김정한 교수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유네스코의 다양성위원회 특히 그 마지막에 이제 해주셨던 이야기들이 굉장히 저는 규제를 넘어서 진짜 실질적으로 필요한 어떤 권유 사항이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한편으로는 그 권고 사항들이라는 것이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권고사항 7번부터 쭉 보면 개발도상국이라든지 좀 문화 소외 계층 그리고 그런 국가들의 문화 다양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저희가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AI나 디지털을 그러니까 문해력이라 그러죠. 읽지 못하는 그 소외 계층들에게 읽을 수 있는 리터러시를 개발하는 것을 권장해야 된다라는 이런 문구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게 권고사항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좀 규제를 갖고 있는지 혹은 또 저희가 좌우명을 만든다는 거 보면 사실 잘 안 되기 때문에 좌우명을 만들잖아요. 아침 식사를 꼭 하자 이 말은 아침 식사를 못 하고 있다는 말인데 이런 권고사항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잘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더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잘못하면 국제 간의 차이를 더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권고사항일 수도 있다라는 걱정이 들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각 나라의 계층적인 소외 그리고 각 나라별의 차이를 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아까 11가지나 되는 내용을 빨리 전달드리려고 너무 빨리 이제 읽어가면서 발표를 했었는데요. 저도 사실은 작년에 그 유네스코 디지털 환경에서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위원회에 전까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서 여러 나라의 전문가들이 와 있었는데요. 근데 거기에 이제 엔지니어 분들보다는 다양한 분야의 기술 정책이나 법률가들 그리고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의 작가들, 예술가들이 모여서 본인들의 어떤 당사자 입장에서의 의견들을 많이 개진했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논의가 복잡했었고, 그리고 문제 설정 자체가 일단 힘들었습니다. 각 나라가 처해 있는 환경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요. 그런데 전 이제 그 과정에서 배울 수 있었던 것은 이제 한국이 물론 지금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에 만족하고 우리의 문화적인 어떤 원천에 대해서 다시 성찰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어떤 우리가 지금까지 이루어온 문화적 어떤 그 에너지 원천이 고갈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서구 중심의 어떤 이론이나 어떤 문화적인 것들을 특히 저희가 지난 작년에 모임에서 주도했던 나라 중에 하나가 캐나다였었는데요. 이제 캐나다 중에서 특히 퀘벡주가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캐나다의 퀘벡주는 영어를 쓰고 있는 캐나다 내에서 어떻게 보면 소수 언어 집단에 해당하고 그리고 이제 바로 밑에는 거대한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어떤 불어로서의 컨텐츠의 역량이 예전같이 못하고 그리고 또 그 캐나다 내에 있는 원주민들에 대한 어떤 문화적 정체성을 보호하는 것이 캐나다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정책적으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가 아시아에서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로서 그리고 또 지금까지 저희가 관심을 기울이고 눈여겨보고 있었던 서구 중심의 문화적 담론으로부터 조금 다시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거기에서 그들과 협력해서 그들의 문화가 좀 더 발견 가능한
부분들에 저희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또 많고요. 그리고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의 어떤 역량 같은 것들이 다양한 문화를 이렇게 혼성하고 거기에서 새로운 담론을 만들어내는데 역사적으로 역량을 발휘했다고 생각해 오기 때문에 앞으로도 개인적으로도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더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디지털 환경에서 특히 AI라고 하는 현 시점의 기술을 봤을 때 대단히 이제 영어 중심으로 학습이 되어 있고 이미지를 생성하는 데 있어서 특정 문화권에 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새로운 데이터셋을 만들고, 그리고 그 데이터셋의 편향성이나 우리가 그 결과로서 보이는 AI 결과물이 과연 어떤 과정에서 이루어졌는지 성찰할 수 있는, 그래서 AI 리터러시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문해력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너무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아마 저희가 무심결에 사용하고 있는 그 AI 데이터들이 사실은 수집 단계에서부터 서구 남성 중심의 데이터의 양적으로 너무 많았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는 그 과정에서 그 편향성을 피할 수 없다라는 점을 좀 이해하고 그것을 읽을 수 있는 독해력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창작자 입장에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까 제가 건법 남녀부터 시나리오를 보면서 굉장히 좀 다양한 시각의 시선을 담아내는, 또 한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시선, 여러 가지 시각뿐만 아니라 좀 창작자 입장에서 늘 흔히 보지 않았던 그런 재료들을 다루시고 계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마 그런 점에서 소수의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창작의 새로운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여러 플랫폼이 생겨나고 OTT를 비롯해서 창작자, 특히 시나리오 작가가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여러 플랫폼이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또 하나의 상업적인 목적에 의해서 한쪽 방향으로 또 치우친 제작 환경이 될 수 있는 반대의 우려도 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다양한 시선이라고 보여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자극적인 소재를 찾아가는 그런 방향으로 흐르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좀 가지고 있는데, 작가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어떤 면이 좀 우려가 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갖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비단 몇 년 전에만 해도 OTT 채널, 넷플릭스를 위세로 한 다양한 OTT 채널이 등장을 하고, 공중파를 비롯해서 케이블 다양한 채널에서 드라마를 만들면서 드라마와 영화 제작자들이나 작가들에게 거의 기회의 땅이 한 2배쯤 넓어졌다라고 생각했던 게 비단 한 5년, 6년 전이었어요. 근데 작년서부터 갑자기 이 수많은 OTT의 범람 속에서 오히려 우리나라의 토종 채널들에서는 편성이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영화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는 촬영 중인 현장이 거의 10개가 못 된다라는 말이 들 정도로 한 5년 사이에 기회의 땅이 열렸다가 다시 그게 굉장히 쪼그라들어서 지금 사실 드라마 영화 업계는 굉장히 큰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다양한 채널이 등장하면서 사실은 소재의 확장과 다양화가 이루어졌던 것은 분명히 맞는 사실인데, 그 안에서 결국은 자본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재편되면서 이제 시장성이 각 채널에 맞는 시장성이 되면서 보편적인 가치를 가진 작품들보다는 쉽게 이제 시선을 끄는 작품들에게 자본이나 스타나 이제 이런 관심이 쏠리게 되고, 그 안에서 결국 이제 지금 시장이 어떻게 보면 재편성되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싶고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어떤 본질적인 가치, 이것들을 창작자들이 놓치지 않아야 된다라고 사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드는 문화 콘텐츠들이 사회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그리고 이것들이 차별이나 혐오나 편협한 시선이 아니라 모두가 같이 공감하고 있는 그런 주제를 담고 있는가, 내가 하는 이야기가 긍정적인 영향으로서 꼭 해야만 하는 우리 사회에 맞는 이야기인가, 이런 본질적인 가치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도 보자면 사실은 굉장히 잔인하기도 했던 범죄 스릴러를 많이 썼지만 제가 가지고 있던 보편적인 주제는 영원한 거짓말은 없다 단 하나였거든요. 그것이 부검으로 밝혀지든 화재 조사로 밝혀지든 경찰의 수사로 밝혀지든, 그러니까 결국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한 거짓말은 없다라는 보편적인 주제는 그것이 2분짜리 쇼폼에서 방송이 되던 4부작짜리 드라마에서 방송이 되던 한 편의 영화에서 만들어지든 그런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주제를 끊임없이 탐구해 나가는 창작자들의 역할이 중요해지지 않았나. 그리고 결국은 그런 작품들이 공감대를 받고 인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창작자의 어떤 그 의지 그리고 어떤 큰 보편적인 주제를 향하는 그 책임감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해 주셨는데 제가 어릴 때 저희 동네에 보면 항상 바보형 같은 사람들이 한 명씩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현병 이야기하시면서 그런 사람들에 대한 편견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영화의 시선으로 시나리오의 시선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무의식 중에서 분명히 어떤 소수들을 편가름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을 포용하기 위해서 창작자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실제로 저희 수용자에게까지 관람객에게까지 다가가기 위해서는 그 플랫폼을 운영하거나 또 자본을 이제 만들어 투자를 하는 그 기업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먼저 제가 CJ E&M에 계시는 우리 이사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그 기업의 역할이라는 것이 기존의 창작 제작 과정에서의 그 여러 가지 것을 효율적으로 만들어낸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기업이 그것을 사회 전체에 환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채널을 함께 구성해 나가는 것이 지금의 문화예술 교육의 어떤 생태계를 가장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더 이상 어떤 복지의 차원에서 문화예술을 지원할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 만들어진 창작자와 그 결과물이 정말 산업의 생태계 내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조정해내는 것이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할 텐데 그런 점에서 기업이 갖고 있는 좀 더 큰 의미의 구조를 바라보는 시선이 좀 궁금하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교육 과정과 지금 또 창작 과정에 개입하시는 것과 그것을 또 이렇게 디스트리뷰션 하는 것까지 통합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좀 거버넌스가 좀 필요한 상황인데 기업의 역할을 어디까지 생각하고 계신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저는 사실 지금 AI 기반으로 콘텐츠 생태계가 지금 혁신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사실 이 변화를 저희가 이제 뭔가 또 하나의 기회의 땅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제 또 주체들의 협력이 사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기업의 역할도 매우 중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정부의 역할도 중요할 거고, 그다음에 또 학교의 역할도 저는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즉 이제 지금 AI 아까 보셨지만 AI 드리븐된 다양한 영화, AI 음악, AI 소설들이 좀 등장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아직 뭔가의 수익을 만들어내고 시장을 만들어내고 사실 있지는 못해요. 그냥 이제 꿈틀꿈틀 되고 있는 건데 사실 이 영역을 또 하나의 시장으로서 저희가 형성해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또 이제 아까 작가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기존에 사실 또 드라마 영화가 또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 기존 이제 시장에 또 새로운 또 동력을 사실 주기 위해서는 이 신기형 AI에 대한 콘텐츠 시장 저변 확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생태계 조성이 매우 중요한데 저는 이제 이것들을 빨리 확대하려면 이제 누군가가 가버넌스에 대한 것들을 좀 필히 쥐고 가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속도 측면에서 그 가버넌스에 대한 체계를 정립이 되면은 각각 주체의 역할을 명확하게 저는 부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이거는 이제 저의 좀 개인 생각일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시장에는 아직까지도 조금 그레이한 영역이 많아요.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정부는 사실 산업이 활성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인 사실 가이드를 빨리 뭔가 안정화시키는 게 매우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도 데이터 얘기했지만 데이터를 보다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지금 수많은 콘텐츠 창작자들이 AI를 통해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의 창작물로서 어떻게 보호해 줄 것이냐. 또 이런 제도적인 것들이 빨리
빨리 안정화되고 수립이 되어지만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그 역할을 좀 정부가 주도적으로 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걸 기반으로 이제 다양한 창작자들을 이제 발굴하고 그다음에 제작의 기회를 주고 이거를 시장에 유통하면서 시장에 대한 것들을 계속 창출하는 역할을 좀 주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역할에 주도를 하고 그다음에 학교는 이제 인재에 대한 사실 육성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실 콘텐츠의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 또 이제 학교에서도 이제 이 새로운 뭔가의 변화를 빠르게 이제 발돋움할 수 있는 맞춤형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빨리 개발하는 게 필요해서 이 주체 간에 좀 명확한 R&R 부여를 통해서 이제 뭐 가버넌스에 대한 걸 좀 정립해서 좀 시장을 빨리 견고하고 탄탄하고 발전될 수 있게끔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시장을 떠나서 국가와 그리고 산업계와 그리고 교육계 그리고 창작자를 중심으로 한 그 가버넌스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지금 되게 시급한 문제라고 다들 공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어떤 다양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향으로서의 그 가버넌스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 보는데요. 기업이 분명히 그 생태계에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반면에 또 기업은 어쩔 수 없이 사회적 역할도 강조하지만 또 기업 자체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제약도 따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까 제로원에서 오신 우리 발표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예술의 영역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시도를 지금 하면서 소수자의 이야기들,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들을 수 없는 어떤 성소수자의 이야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해시태그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기회를 볼 수 있다. 이런 예술의 영역에서는 다양성을 굉장히 잘 살리고 계시긴 한데 어쩔 수 없이 기업이 주도하는 그 일이다 보니 기업의 프로모션이나 마케팅의 영역에서 또 기업이 주도하는 방향으로 이것이 흐르는 것은 아닌가 라는 또 우려는 또 버릴 수가 없는 게 사실이거든요. 지금까지 오랫동안 아마 그 기업에서 특히 미디어 아트를 중심으로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를 해오고 계셨는데 앞으로 지금 AI 시대의 그 디지털 전환을 바라보면 이 속도가 분명히 더 빨라지고 있잖아요. 어떤 점에서 기업이 좀 더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갖고 계신지 좀 그 걱정들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제가 거의 현대차에 10년 가까이 일을 하면서 많은 변화를 안에서 목격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사실 현대차가 되게 촌스러운 회사였고 군대 문화가 있고 저런 회사가 무슨 예술을 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고 미술계에서도 그런 우려가 있었던 건 저도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게 저희도 많이 배워갔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경험하면서 이제 예술가들이 갖고 있는 어떤 본질 그 어디까지 그거를 이해하느냐가 그 사업을 같이 하는 주체 입장에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예술가들을 단순히 마케팅이나 어떤 홍보의 수단으로 쓰고 뭐 이런 경우들도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봤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감동은 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 예술가가 찐으로 뭘 하는 건지 그냥 보여주기 위해 하는 건지 이제는 다 연결된 세상에서는 다 보면 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정말 그 어떤 거칠애가 아니고 사람의 마음에 와닿는 어떤 사업들, 기획들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세상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대표적인 예로 뭔가를 해보기 위해서 저희도 이제 제로원이라는 플랫폼도 만들고 시도를 하고 있는 건데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기업은 이렇게 변화하지 않으면 가장 먼저 도태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한국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글로벌로 되게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단순히 어떤 서비스가 좋다, 뭐 차량이 좋다 이런 걸로 사람들한테 접근할 수 있는 건 안 되는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어떤 문화예술적인 특히 어떤 다양성을 포용하는 어떤 그런 게 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다 알아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저희도 이제 제로원을 운영을 하면서 작가들이랑 많은 그 토론들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CES나 이런 데 가면 현대차에서 되게 멋있는 거 보여줍니다. 뭐 UAM이라고 뭐 하늘을 날아다닐 거야. 야, 그러면 하늘이 현대차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작가들이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배터리 전기차 많이 생산하면 사실 다 전기차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야, 그럼 전기차가 진짜 서스테이너블한 거냐? 전기차를 만들 때 사용하는 뭐 배터리의 어떤 추출 할 때 환경 오염이 발생을 하고 거기에 그런 어떤
커뮤니티에 인권 유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잘 짚고서 생산을 하는 거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아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어떤 답변을 해야 할지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들을 유관 부분에 다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당장은 변화를 할 수 없어요. 지금 당장은 이 구조 속에서는 변화를 할 수 없지만 변화를 하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느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언젠가는 그 방향으로 갈 거다. 근데 그거를 듣지 않고 그냥 우리가 가고 싶은 대로 갈 거야라고 하는 게 제일 좀 어려운 일인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좀 바른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회사가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작은 국가 또는 사회 정도 단위로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부서도 있지만 또 예전에 어떤 사고를 갖고 있는 부서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가 아직까지 이 회사에서 버티고 살아남은 거 보면 조금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자신의 이익 추구를 위해서 창작자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자체의 브랜드 밸류를 높이기 위해서 예술적 가치를 수용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는 인식하고 같이 협력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느껴집니다. 아까 흥미롭게 아까 보셨지만 굉장히 멋있는 AI 영화를 만들어 오신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저도 지금 사실은 AI 영화를 4편을 동시에 만들고 있는데요. 지금 AI 제작 과정에 관한 상세한 이걸 보여주셔가지고 많은 정말 궁금하신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실제 현장에서 AI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저희 창작자들은 새로운 도전을 만들 수 있고 다양한 어떤 것들을 실행해 볼 수 있어 좋기는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의 어떤 우려되는 목소리들은 노동 현장의 불균형이 더 심각해지고 있을 수 있다. 기존의 그 초창기에 프리 프로덕션에 있는 그 업을 가지신 분들이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들이 되어가는 거 아닌가라는 굉장히 큰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런 AI 영화제라든지 AI 아트를 이용한 그 영화들의 탄생이 자칫 잘못하면은 정말 그 하향 평준화되는 그다지 좋은 예술 작품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긴 한데 질적으로는 그렇게 높지 않은 그냥 하향 평준화된 여러 가지 것들이 범람하는 그게 남용되는 그런 상태가 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실제 감독님께서 보여주고 계시고 또 나는 다르게 이렇게 차별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좀 예술가로서 AI를 가지고 작업하는 것에서 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좀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었습니다. 너무 긍정적으로만 얘기했던 것 같은데 AI의 큰 장점이자 단점 특징이 너무나도 쉽게 만들 수 있고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돈을 벌기 또 쉬운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 카페에 갔는데 카페에서 음악으로 AI 음악이 나오더라고요. AI로 만든 음악이. 저는 그걸 맨날 만드니까 사실 딱 한 소절만 들어도 이게 왜 그 카페에서 나오지 싶어가지고 카페 사장님한테 왜 이 음악 AI 음악 트셨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전 모르겠는데 그냥 유튜브에 플레이리스트 틀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그 플레이리스트에 나오는 음악들이 원래는 원 저작권자한테 조회수 수익 같은 게 가잖아요. 근데 이제 본인이 이제 그게 AI로 만든 거면 그렇게 수익이 가지 않으니까 그런 식으로 그 음악 플레이리스트들이 다 AI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미 AI가 우리한테 온 거는 미래의 일이 아니고 이미 침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거기서 나오는 퀄리티들이 예전보다는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거는 또 이렇게 또 예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예전에 카메라를 찍을 때 필름 한 장 한 장 아껴가면서 찍었던 거에 비해서 지금 이제 아무렇게나 찍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무나도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쉽게 깊은 사고를 하지 않고 작품을 만드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저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현장에 지금 많은 영상 관련된 인력들이 지금 시장이 얼어붙어 있어서 사실 AI 때문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일을 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워낙 많은데요. 이제 그런 분들에게 AI 영화를 만드는 방법을 저희가 일종의 재교육을 하고 그리고 그런 분들이 당연히 그런 분들은 원래 작업을 하시던 분들이기 때문에 올바른 방향으로 올바른 AI 활용법으로 이제 작업을 하실 수 있도록 교육을 하면서
또 그리고 이거는 비단 AI만의 문제는 아닌데 이제 플랫폼 측에서도 너무 조회수나 선정성 위주로 알고리즘을 책정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좋은 작품이 사람들한테 볼 수 있도록 그거는 이제 AI뿐만 아니고 어떤 컨텐츠든지 간에 그런 큐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주셔야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고요. 그리고 현재 AI 영화 영상을 제작하는 사람들에게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AI로 영화제들이 이제 많이 열리고 있는데요. 근데 저희 AI 지금 만드시는 분들이 AI 아티스트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보통 이제 집에 계시거나 아니면은 투잡으로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어디 이렇게 계신지를 저희가 잘 몰라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나와서 활동하실 때가 이제 영화제나 이런 때 이제 AI 영화제나 그럴 때 이제 활동하시는데 그런 이제 영화제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영화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를 좀 선도를 해주시면은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AI 영화를 처음 이제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고 이 업계의 방향성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간 내 질문을 좀 받아도 되나요? 네. 관람객 분들 중에서 혹시 저희 발표하신 여자분 중에 궁금한 게 있다. 그렇지 않으면 좀 더 보편적인 질문이라도 괜찮습니다. 질문을 좀 해주시면 한두 개 받아보겠습니다. 질문, 네. 마이크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이 있는데요. 이제 내년 1월부터 AI법이 시행이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콘텐츠 영역에서 가장 핫한 부분은 31조 AI 표시제일 것 같은데요. 여기 이제 AI 창작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뭐 관계자이실 수도 있고 한데 어쨌든 그 AI 표시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실 건지 이런 의견들이 궁금합니다. 제가 오전에 하고 온 게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혹시 창작자 쪽에서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감독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저희 뭐 단체적으로 어떤 거기에 의견을 표명하거나 사실은 AI 쪽 창작자들의 아직 단체는 있지는 않아가지고 그런 것들이 움직임은 없지만 근데 저희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지금 그런 충분한 고지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AI 점점 더 기술이 좋아지면서 이게 실사와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말로 이제 위험한 기술이 될 수도 있어서 충분한 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다만 이제 인터넷에 그런 이제 예시 같은 것들이 올라오더라고요. 이제 중요한 장면인데 클라이막스 장면인데 이 장면은 AI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막에 나오면은 과연 관객들이 이제 볼 수 있으냐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몰입을 깨지 않는 방식으로 이미 뭐 사전 고지라든지 이렇게 충분히 이게 AI라는 것을 이미 보고 있는 관객들에게는 그래서 몰입을 깨지 않는 방식으로 고지가 된다면 그런 방식으로 좀 추진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거는 창작자 관점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말씀 주신 부분 관련해서 사실 뭐 저희도 지금 기업 입장에서 다양한 이제 의견을 또 이제 교류하면서 지금 안정적인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토론들을 하고 있고요. 사실 기업 입장에서도 AI 활용에 대한 고지는 투명성 있게 사실 제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이유는 이제 또 기술이 또 발전하면서 긍정적인 또 이제 방법으로 또 활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이제 안 좋은 또 방향으로 이제 또 유해성이나 이런 부분으로 또 활용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이 보다 조금 산업을 계속 발전하고 고도화하는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좀 투명성 있게 이제 고지해야 되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보고요. 실제 이제 올해 3월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아카데미 영화제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후보작 중에 되게 많은 작품들이 이제 AI가 이제 활용이 된 거예요. 어떤 거는 AI 보이스가 활용이 됐고요. 어떤 거는 되게 중요한 키 장면을 AI 이미지로 생성을 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영화나 컨텐츠의 본고장인 할리우드에서도 이런 고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대략적인 방향성은 이제 하나의 기술로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영상 산업은 기술 기반의 사실 그 하나의 컨텐츠거든요. 그게 뭐 컴퓨터 그래픽도 기술 하나고요. 그러니까 AI도 기술의 하나로서 이제 인정을 하되 조금은 뭔가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고지에 대한 방식을 고민하자라는 이제 방법론으로 조금 토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또 교수님도 오전에 그 회의하고 오셨다고 하는데 그런 방법으로 또 잘 설계되기를 바랍니다. 네. 네, 그 관련해서 지금 그 유럽에서는 이제 AI 액트가 이미 발효가 되어서 그 내년 1월에 이제 실시되는 한국의 그 법률하고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제 유럽에 비해서는 훨씬 더 이제 좀 약한 규제가 있고 특히 이제 기업에 대해서 좀 더 친화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 좀 더 예술가의 입장에서 개인 예술가의 창작자를 좀 더 이렇게 배려하는 방향으로 좀 보완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유럽과 비교했을 때 특히 그런 게 유독 드러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이제 만든 거여서 앞으로 좀 더 계속 보완해 가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까 투명성이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 AI의 사용에 관한 데이터뿐만 아니라 그 사용 과정에서의 어떤 활용 방법까지를 투명하게 하는 것이 사실은 오히려 그 창작의 과정을 위축시키는 게 아니라 더 확장시키고 앞으로 더 크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라는 게 대체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시대에 이제 마무리 멘트를 제가 할 시간이 얻어가지고 조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희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새로운 물감을 지금 맞이했습니다. 이미 물감은 태어났고요. 매일 아침 저도 일어날 때마다 이제 학교에 있다 보니 연구 과정에서 나오는 정말 새로운 기술들을 보게 되는데 매일매일 사실 흥분되는 하루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창작자인 저에게 정말 재미있는 장난감이 매일 새로 주어지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 새로운 물감이라는 것은 항상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감에 갖고 있는 독성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 그 디지털 전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지금 시점에 사실 문화예술 교육이 정말 더 중요한 시점이 되어 가는 것 같아요. 어떤 이미지를 내가 사용하는지 어떤 프롬프트를 통해서 영화와 작곡을 하는지를 기술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 기술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창작의 언어를 이해하고 다룰 줄 아는 그 비판적 사고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술 교육의 측면에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사고하는 능력을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그런 점에서 다양성뿐만 아니라 정말 사고 자체가 어떤 에코 체인버에 갇혀버리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다는 위험에 따라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다양성 정진의 포럼이 어떻게 보면은 바로 문화예술의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짚어주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각계에 계신 다른 여러 분야의 교수님들부터 전문가들께 모이셔서 하시는 말씀들을 들어보면 역시 한국은 그래도 조금 더 앞서서 이 분야를 지금 탐색하고 또 뭔가를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점에서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제가 창작자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위로와 격려를 드리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맞닥뜨려 있는 지금 상황들에 즐기면서 힘껏 새로운 것을 좀 같이 만들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러면서 좀 방법을 같이 찾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기업과 학교와 또 공공기관에서 이 창작자들을 보호하는 그런 시스템을 시속기,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이것이 단순히 그냥 복지의 차원에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생태계라는 것이 이제 산업의 차원에서 충분히 자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실질적인 가버넌스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또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와 또 이 시간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박수 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자작으로 수고해 주신 이진준 교수님 또 오늘 주제 발표, 사례 발표해 주신 5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